안녕하세요. 제가 동양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한 해는 2011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연하여 고전 안내서를 참고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세계사와 대학생들이 보는 세계문화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며 큰 줄기를 잡았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제자백과사상을 하나씩 접했습니다. 또 동양고전과 관련되는 영화나 드라마도 틈틈이 보았습니다. 책만 보기보다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대진제국을 본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타이틀을 보았고, 처음에는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추정했습니다. 진나라 역사와 진시황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 본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 훨씬 박진감 있고 색다른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의외로 주인공은 진시황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진효공과 상황이었고, 볼수록 두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진나라가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을 왜 진효공 때부터 시작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극을 즐겨보는 저로서는 무척 몰입해서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최근에 상황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2008년에 대진제국이 처음 방영된 이후 2020년까지 같은 이름의 시리즈가 주제를 달리하며 4부까지 이어졌고, 각 부의 제목도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제1부는 대진제국지 열변으로 진효공 시대를, 제2부는 대진제국지 종행으로 진효공의 아들 해문왕 시대를, 제3부는 대진제국지 굴기로 진효공의 손자 소양왕 시대를, 제4부는 대진부로 진시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대 초에 제가 본 대진제국은 전체 시리즈의 제1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제1부 제목에 있는 열변의 뜻을 중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물리학에서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진제국의 소제목도 흑색열변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의 변법이 진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부는 변방의 약소국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한 효공과 법가사상가 상황이 의기투합하여 제도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진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과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51편이었으나 현재는 새롭게 재편하여 48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첫 번째 편과 마지막 편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전국시대인 기원전 362년 진나라와 위나라가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진나라 흥공이 이끄는 20여만 대군이 위나라가 차지한 황하서쪽 하서 지역을 공격하자 위나라 해왕은 승상 공숙자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역시 20여만 대군으로 맞아 싸우게 했습니다. 훗날 효공이 되는 영거량은 아버지 흥공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고, 당시 위나라에 있었던 상황은 공숙자를 보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공숙자는 진나라의 포로로 잡혔고, 진나라 흥공은 위나라의 독화살을 맞고 쓰러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겼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은 기원전 338년에 상황이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효공이 죽은 후 아들 영사가 즉위했는데 그는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을 칭한 해문왕입니다. 효공의 형 공자건을 비롯하여 상황의 격에 원한을 품은 기득권 세력은 상황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거열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을 변호하는 인물도 일부 있었지만 대세는 기울어졌고, 상황은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날 그의 아내와 함께 독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당시 드라마를 본 후에 소감을 정리해 두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의 내용 중에서 상황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상항은 현명한 군주와 철저한 법치가 변법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효공처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든든하게 개혁을 지원해준 훌륭한 군주가 있었고,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철저하게 추진했기에 진나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쓴 상군열전에도 진나라가 변법을 시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자가 죄를 짓자 태자를 가르친 효공의 형 공자권을 벌했고, 그 이후에도 공자권이 죄를 짓자 그의 코를 베는 의형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죄를 지은 태자 또한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방되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 상항의 법에 따르면 군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했고, 어떤 권세가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드라마 대진제국은 상항이 주인공이기에 아무래도 상항을 좀 미화한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은 상항의 사상을 기술해 놓은 상군서를 본 후에 하게 된 것 같다. 대진제국 시리즈는 200편이 넘고 편당 45분 정도 소요되므로 모두 보려면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진나라 효공과 상항의 변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진제국 일부를 보실 것을 권하며, 나머지는 요약본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법과 상항, 진나라 천하통일의 토대 마련. 상항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강대국들이 인재를 초빙하고 국력을 길러 대업을 이루고자 했지만 정작 부국강병에 성공하여 천하를 통일한 나라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진나라의 통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진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은 인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후진국이던 진나라가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천하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이유는 기원전 361년 효공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을 내린 후 상항을 등용하고 상항이 실시한 두 차례의 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상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기 진봉기를 토대로 잠시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조상은 순임금 때 새와 짐승을 잘 기른 공로로 영시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나라에 이르러 영시의 후손 또한 가축의 사육과 번식에 뛰어나 효왕이 진 땅을 하사했습니다. 대부이던 영시가 제후의 반열에 오른 시기는 기원전 770년 주나라 유왕이 서쪽 이민족 견용의 침입으로 죽자 그의 아들 평왕이 수도 호경을 버리고 동쪽의 낙읍으로 천도할 때였습니다. 진나라 양공이 견용을 막아내고 주나라의 천도를 돕는 데 공을 세우자 평왕은 그를 제후로 봉하고 기산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도읍지와 땅을 회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초대 군주는 양공이며 이때부터 진나라는 중원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양공 이후 진나라는 서쪽 이민족과 싸우며 성장했고 목공 때에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목공은 백리해 등 현자를 등용하였고 내란으로 국력이 약해진 진나라 군주의 등극을 도왔으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제항공, 진문공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목공은 기원전 645년에 진나라로부터 하서 땅을 확보하여 동쪽으로 황화해까지 이르렀고 기원전 622년에는 서쪽 땅을 평정하여 서용지역의 폐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공이 죽은 후 진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이 잦은 데다 여러 차례 군주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졌고 기원전 385년에는 삼진 가운데 하나인 위나라에게 하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된 지 약 40년이 지난 기원전 361년에 효공이 즉위했을 때 진나라는 위나라,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었습니다. 도읍지가 서쪽에 치우쳐 있는 진나라는 중원지역 제후의 해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오랑캐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군주가 되어 부국강병을 꿈꾼 효공은 나라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포고령에서 그는 옛날 화려했던 목공의 업적을 기렸고 한동안 나라가 어지러워 바깥의 일을 돌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 삼진에게 하서 땅을 빼앗긴 점과 제후들이 진나라를 낮추어 보는 점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빈객과 여러 신하 중에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뛰어난 계책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관직을 높여주고 봉토를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은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상황은 대략 기원전 390년에 출생하여 338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맹자보다 약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셈인데 맹자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 상황은 30살 가까운 나이로 진나라 효공에 의해 등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상황은 약 20여 년간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후 50살을 간 넘긴 나이로 죽었습니다. 맹자는 상황이 죽은 후에도 약 50년간 더 살았으니 진나라에서 상황이 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의 일대기를 저술한 사람은 상황보다 약 250년 후에 태어난 사마천입니다. 사기 상군일전의 기록을 토대로 상황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진나라에 입국하기 전의 일입니다. 상황은 위나라 왕의 여러 첩이 낳은 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은 공손, 이름은 앙이다. 젊을 때부터 법가의 학문을 좋아하고 위나라 재상인 공숙좌를 섬겨 집안일을 맡아보았다. 공숙좌는 상황이 현명한 줄 알았지만 위나라 해왕에게 추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마침 자신이 병들자 왕이 직접 찾아와 병문안을 하며 나라 일을 걱정하기에 자신의 후임으로 상황을 추천했다. 공숙좌는 자신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왕이 답을 하지 않자 만약 그를 등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죽여서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왕에게 당부했다. 한편 공숙좌는 상황을 불러 사과하면서 왕과 대화한 내용을 전하고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위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왕이 공숙좌의 말을 듣고도 자신을 임용하지 않았으니 죽이라는 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다. 여기서 위나라 해왕은 맹자 첫머리에 나오는 양해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갔을 텐데 상황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자 대담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이 진나라에 입국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 상황은 진나라 효공이 포고령을 내려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로 들어가 여러 차례 효공을 만난 후 마침내 등용되었다. 진나라에서 상황은 위나라 출신이라 하여 위양이라고 불렸다. 효공은 상황을 등용했지만 상황이 법을 바꾸려고 하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당시 진나라 대부인 감룡, 두지 등과 변법 논쟁을 하게 했고 마침내 효공은 상황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 사람 사이의 논쟁과 효공의 결단을 기록한 내용이 상군서의 경법편입니다. 상황은 두 차례 변법을 시행했습니다. 변법은 법을 바꾼다는 말로 제도개혁을 뜻합니다. 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법에 따르면 10집 또는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같이 벌을 받도록 하였다. 죄 지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또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하였다.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올려주고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하였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체포하여 관청의 노비로 삼았다. 군주의 친척이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공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갖춘 후 백성들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백성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길이가 3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작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그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일을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아무도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상금을 5배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겨놓자 즉시 그에게 약속한 상금을 주어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새 법령을 널리 알렸다. 이때가 효공 3년인 기원전 359년이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후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공자권 등을 벌했다. 공자권은 효공의 친형이다. 법령 시행 후 10년이 되자 진나라 백성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고 집집마다 풍족하며 사람마다 마음이 넉넉했다. 상황은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 수도 안읍을 에워싸 항복시켰고 3년 뒤에는 진나라 도읍을 함양으로 옮겼다. 효공 12년인 기원전 350년에 상황은 두 번째 변법을 시행했다. 백성은 아버지와 자식 또는 형제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을 금했다. 또 작은 향, 읍 마을을 모아 현을 만들고 현령이나 현승을 두니 모두 31개의 현이 있었다. 농지를 정리하여 가로와 세로의 경계를 터 농사를 짓게 하고 부세를 공평히 하며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이런 일을 실시한 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공자권이 또 법령을 어겨 코를 베는 형벌인 의형을 받았다. 그 뒤 5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은 생활이 넉넉해지고 군대가 강해졌다. 이처럼 상황의 개혁은 엄격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원전 340년 효공은 상황의 건의에 따라 그를 장군으로 삼고 위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공자 앙을 장소로 삼아 진나라를 맞아 싸우게 했습니다.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을 때 상황은 공자 앙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맹약을 맺자고 한 뒤 그를 사로잡고 위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몇 차례의 전쟁에서 패하자 항화 서쪽 땅을 진나라에게 바치고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겼는데 이때부터 위나라를 양나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위해왕은 공숙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위나라 군대를 치고 돌아오자 진나라에서는 그를 상등 15읍에 봉하고 상군이라 불렀습니다. 상황이 진나라 재상이 된 지 10년이 지나자 군주의 종실이나 외척 중에는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진나라에 숨어서 하는 조량이라는 선비가 상황을 찾아와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여성을 보낼 것을 충고하였으나 상황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달 뒤 효공이 죽고 태자가 군주의 자리를 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왕을 칭한 해문왕입니다. 그러자 공자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상황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밀고하였고 왕은 관리를 보내 상황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상황은 달아나 함곡간 부근의 여관에 들어가려 했지만 여관 주인이 상황의 법에 따르면 영의증이 없는 손님을 묵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상황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에 위나라로 갔으나 위나라 사람들은 상황이 위나라의 공자 앙을 속여 위나라 군대를 친 것을 원망하여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은 진나라 군대에 잡혀서 죽었는데 진나라 왕은 상황을 거열행에 처하고 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338년이었습니다. 상황은 죽었지만 그의 변법은 계승되어 진나라 보국강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7년이 지난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상황은 기득권층을 어떻게 설득했나? 기원전 361년 진나라 효공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포고령을 내리자 위나라에 있던 상황은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진나라에서 상황은 효공이 아끼는 신하 경감의 빈객이 되었고
처음에는 위나라 출신이라 하여 위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상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경감을 통해 효공을 만난 상황은 첫 번째 유세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효공은 때때로 졸며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물러나오자 효공은 경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빈객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임용할 수 있겠는가? 경감이 상황을 나무라하자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께 과거 오제가 나라를 다스린 이치와 계책을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신 모양이군요. 닷새 뒤에 한 번 더 군주를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황은 다시 효공을 만나 이번에는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의 통치 방식인 왕도를 설명했습니다. 효공의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경감으로부터 핀잔을 받은 상황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효공은 상황을 잘 대해 주었지만 등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밖으로 나가자 효공은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빈객은 괜찮은 사람이니 그와 더불어 이야기할 만하오. 효공이 한 말을 전해들은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께 춘추시대의 5명의 패자가 나라를 다스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쓸만하다고 생각하셨군요. 진실로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상황을 만난 효공은 상황의 말에 흥미를 느껴 무릎이 상황 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몰랐고 며칠 동안 대화를 해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 두 사람은 상황이 구상하는 변법의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경감이 효공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를 묻자 상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께 사망오제의 도를 실행하면 하은주 3대에 견줄 만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군께서는 나는 너무나 멀고 길어서 기다릴 수 없소. 그리고 어진 군주는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제왕의 업적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겠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주군께서 기뻐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은나라, 주나라 임금 때의 덕행에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상황은 효공이 어떤 통치 방식을 원하더라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요? 상황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공부는 법과 사상이었고 그는 법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를 찾던 중 때마침 진나라 효공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상황이 준비된 사상가였고 그의 사상이 상군서라는 책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상군열전이 상황의 변법을 포함하여 그의 생애를 소개한 것이라면 상군서는 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군서는 모두 2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2편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상군서는 상황이 모두 지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의 일부 내용은 상황이 직접 썼고 일부 내용은 후세 사람들이 썼지만 상황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군서는 대체로 기원전 260년에서 233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 기원전 260년에 발생한 장평전투의 일입니다. 또 기원전 233년에 죽음을 당한 한비자가 한비자 오도편에서 지금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상한과 관중의 법을 집집마다 수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기원전 233년 이전에 상군서와 비슷한 법령집이 이미 널리 전해졌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상군서 제1편은 법을 바꾸다, 법을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진 경법입니다. 효공이 상왕, 감룡, 두지 등 세 사람과 함께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효공이 법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두려워하자
상황이 말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확신 없는 행동은 성공할 수 없고 확신 없는 사업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군주는 변법의 생각을 급히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우직한 자는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도 어둡고 지혜로운 자는 일의 발단이 싹트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린다. 백성은 시작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취한 공은 함께 즐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법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는 정사를 편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은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옛날의 법을 모법으로 삼지 않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옛날의 예를 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기득권자이자 보수주의자인 대부 감룡은 법과 제도를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군주를 비난할까 두려우니 지금의 풍습과 법으로 다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평범한 사람은 옛 습관에 안주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들의 견문에 얽매인다 라고 비판한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비록 예제는 달랐지만 왕업을 이루었고 춘추호패는 비록 법제는 같지 않았지만 폐업을 이루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구속됩니다.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불초한 자는 예에 구속됩니다. 예에 구속되는 자는 이를 같이 상의할 수 없고 법에 제압되는 사람은 변법을 같이 논할 수 없습니다. 군주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감룡과 비슷한 보수주의자인 두지 또한 100배의 이익이 없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옛 법제를 모범으로 삼으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황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과거 왕조마다 다스리는 방법이 모두 달랐는데 어느 왕조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 또 제왕들은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예를 따라야 하는지를 묻고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예와 법은 시세에 맞춰 확정하고 제도와 명령은 각기 관련 사안에 부합하고 무기와 장비는 각기 쓰기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는 반드시 옛날을 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왕업은 옛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흥성할 수 있었고 하나라와 은나라의 패망은 예제를 바꾸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옛 법을 반대하는 자를 반드시 비난할 것도 없고 옛 예제를 준수하는 자를 크게 잘한다고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논쟁을 들은 효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죠. 내가 듣건대 궁벽한 거리에 사는 사람은 식견이 좁아 기이하게 여기는 게 많고 편견을 가진 사람은 논쟁을 많이 한다고 들었소. 우직한 자가 비웃으면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슬퍼하고 분별 없는 자가 즐거워하면 현명한 자는 그것을 애도하오. 세속의 편견에 얽매여 의논하는 것에 과인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요. 마침내 법을 바꾸기로 결단한 효공은 황무지 개간을 독려하는 간초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진나라의 제도개혁은 상황의 뜻대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첫 단축, 황무지 개간. 상황의 사상을 담은 상군서 제2편의 제목은 가령인데 요즘 말로 하면 황무지 개간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령 20개 조목은 모두 농사를 장려하고 황무지 개간을 독려하는 내용이며 각 조목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 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가령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원은 그날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간사한 관원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채울 틈이 없고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여유가 생기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고 했습니다. 곡물의 산출량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농민의 부담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래야 장현의 백성들이 힘써 농사 지으며 다른 일로 바꾸지 않게 되고 청년들이 이를 본받아 쉬지 않고 경작하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는 것입니다.
고위관리는 녹봉이 많으므로 세금도 많이 내게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관은 녹봉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빈둥대며 놀고 먹는 자가 많으면 농사를 해치게 된다. 놀고 먹는 자의 숫자에 따라 부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가중시킨다. 그러면 고관 세족은 식객을 많이 거둘 수 없고 간사한 재주로 이리저리 유세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자는 먹고 살 길이 없게 된다. 백성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면 반드시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 상인은 쌀을 사들이지 못하고 농민은 쌀을 내다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인이 풍년에 사놓은 쌀을 흉년에 방출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렵게 되면 장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음악과 기이한 복장이 유행하지 못하게 했고 품팔이꾼을 고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객점의 문을 닫게 했고 술과 고기의 가격을 올려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형벌을 엄격하게 하고 연좌제를 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을 엄히하고 사람의 죄를 연좌에 처벌하면 속이 좁고 성미가 급한 자는 싸우지 않고 흉악하고 난폭한 자는 언쟁을 벌이지 않고 게으른 자는 빈둥거리지 않고 돈을 물쓰듯 하는 자는 낭비하지 않고 달콤한 말로 아첨하고 나쁜 마음을 품은 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게 된다. 이들 5가지 부류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 백성을 우직하게 만들기 위해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했고 적장자를 제외한 귀족 자제들의 요역에 관한 법령을 일반 백성과 같게 했으며 각 현의 제도를 통일하여 관원들이 함부로 통일된 제도를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관문과 시장에서 유통하는 물품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상업활동을 위축시켰고 상인 집안의 사람 숫자에 따라 상인에게 요역을 할당하여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상업을 벌이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량을 운반할 때 남의 수레를 빌리지 못하게 했고 돌아올 때에도 남에게 고용되지 못하게 하여 식량 운송 작업이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상황은 농민이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학문을 중시하지 않으면 우둔해지고 우둔해지면 큰 나라와 교류하지 못하고 큰 나라와 교류하지 못하면 농사에 힘쓰고 깨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신이나 대부들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의 대신과 대부들이 널리 듣고 배우거나 속임수로 유세하거나 외지로 돌아다니며 타향에 거주하거나 각 현으로 가서 거주하며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기이한 언변과 이상한 학설을 접할 곳이 없게 된다. 농민이 기이하고 공허한 언변과 학설을 접할 길이 없게 되면 지혜로운 농민은 전부터 해오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직한 농민은 그런 학설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직한 농민이 학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농사에 힘쓰게 된다. 우직한 농민은 물론 지혜로운 농민까지 전부터 해오던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된다. 공자와 그의 후학들 그리고 목자가 배움을 강조한 데 비해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왜 우민화 정책을 써가며 백성들을 땅에 묶어두었을까요? 그것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국강병을 주창한 상황의 생각은 농전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농전은 농사와 전쟁을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군주가 백성을 격리하는 수단은 관직과 자기이고 나라가 흥성하는 길은 농사를 지며 싸우는 농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농사와 전쟁의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간교한 언변과 공허한 도리에 의존하여 간직과 자기를 얻고 있는데 군주가 그것을 허용하면 나라는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주가 상으로 내리는 관직과 자기는 오로지
농전 한 가지에서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상군서 농전편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가르치기를 모두 농전 한 가지만 전심전력을 다해 관직과 자기를 얻도록 교육하고, 이에 농전 한 가지만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나라가 공허한 언변을 제거하면 백성들이 순박해지고, 백성들이 순박하면 방종하지 않는다. 백성은 군주가 상으로 내리는 장록이 농전 한 가지에서만 나오는 것을 보면 전심전력으로 농전 한 가지에만 종사할 것이다. 백성들이 농전 한 가지에만 전념하면 다른 일을 꾀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른 일을 꾀하지 않으면 밀력이 커지고, 밀력이 커지면 나라가 강대해진다. 지금 나라 안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농전은 피할 수 있고 관작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꺼이 직업을 바꾸고자 하여 시경과 서경을 힘써 배우고 다른 나라의 권세가를 추종한다. 우수한 자는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뒤처지는 자일지라도 관작을 얻을 수 있다. 평범하고 미천한 자는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모두 농전을 피한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하면 그 나라는 위험해진다.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 배우면 그 나라는 반드시 영토가 깎인다. 상황의 이 말에서 변법의 핵심 내용과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군주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 관직과 자기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진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귀족은 관직과 자귀를 세습했습니다. 또 사계급이라도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시경과 서경을 배우고 권세가를 추종하여 관직과 자기를 얻고,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은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며 농사와 전쟁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를 임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지모가 뛰어난 사람을 임용할 것이 아니라 농사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주가 오로지 농전 한 가지에만 힘쓰면 백성들은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 국력이 결집되면 강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상황은 나라는 농전에 의존해 안정되고 군주는 농전에 의존해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했고, 법규대로 관직을 수여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오로지 농전 한 가지에만 힘을 쏟으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유하고 잘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